경제신문을 읽어줘. 3월 27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연착륙 신호. 서울 아파트 월거래 2,400건 돌파. 2월 2,448건, 17개월 내 최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규제 완화 효과로 금매 소진. 전문가 본격 반등은 미지수.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개월 만에 최대인 2,400건을 돌파하는 등 올 들어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에 힘입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44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직 신고기한 한 달 이상 남은 이달 거래량도 1317건으로 올 1월 전체 거래량 141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 초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와 5억 원 한도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발, 시장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들어 경기 지역도 거래량 회복세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 추세를 볼 때 전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00건 미만이었다는 건 사실상 중개업소가 개점 휴업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하면서 이월 거래량이 늘어난 건 고무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월 3,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 5월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주인들이 한숨 돌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용인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의 개발 호재가 작용하면서 지역별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문의가 뚝 끊겼던 작년 하반기와 분위기가 바뀐 만큼 서울과 수도권 인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봄바람 분화했더니 서울 아파트값 9개월 연속 하락. 매매 중위값 9억 7,500만원. 이달 두 달 연속 10억 원 밑돌아. 급매물 소진의 집값 대개 하락. 전문가 올해 반등 가능성 낮아. 이달 서울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고 일부 단지는 분양 흥행에 성공하면서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 경기 둔화도 우려돼 앞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시적인 반등 기미를 보이는 듯 했던 서울 아파트 값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972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2%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지난달 9,933만원으로 10억 원을 깨진 데 이어 이달엔 9억 7,5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53건으로 21년 10월 이후 다시 2,000대를 회복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집가 하락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 시장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인 전셋값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333만원으로 5억 원 선 붕괴가 임박했다. 집값 상승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원가 국민은행 수석 연구원은 고금리와 금융시장 불안, 역전세난,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집값이 급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를 했다. 2008년이 그때도 고점이었고 그때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대로 계속 쭉 내려갔어요. 2008년이 그때 쭉 올라갔고 예전에 제가 데이터를 실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을 제가 3개의 지역 아파트 과천, 서울, 용인 이 3가지로 봤었거든요. 보니까 똑같은 다른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은 똑같은 2008년이었고 저점은 2014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2008년, 19년, 10년 그때 이후에도 급매물에 의한 잠깐의 반등은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급매물로
대출을 많이 하신 분에 한해서 금매물로 일시적인 거래량 회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전세값이 돌아설 때, 지금 아직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세값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늘어날 때 저는 생각하는 지역은 영등포, 용산, 그 다음에 잠실 세 군데에서 하나를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경제금융 주식 1번 미국 오피스 빌딩 공실 우려에 항리츠 와르르 미 주요 지역 공실률 20% 가까이 급등, 미국발 위기 국내 전이 우려로 한국 리츠 투자 심리 급냉, 신한 알파 리츠 두 달 새 21% 하락, 중장기적으로 국내 영향 제한적. 금리 상승 기대 종료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타던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리츠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핵심 지역 부동산은 공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리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장 리츠 줄줄이 하락세. 28일 국내 상장 리츠는 전거래일보다 이어 하락세를 마감했다. 신한서, 부티엔 디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종종 다 떨어졌네. 개인은 순매수로 대응했다. 순수 오피스 리츠인 신한 알파 리츠는 지난달 1월 말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충격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가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서울 상업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이고 임대율도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경자 연구원은 한국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료 재산 가치에 대한 주요 펀더멘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국내 리츠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국내 주요 리츠가 순자산 가치 대비 0.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추성연구원은 강남 등 서울 핵심 상업지구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세가 떨어져도 결국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에서는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금리 전개하러 차입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다시 차입할 경우 저금리 당시 조달했을 때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 두 번째, 은행주 역대급 저평가 나올 악재 다 나왔다. 4대 금융주주 PBR 0.28에서 0.38배, 코로나 초기 폭락장 때와 비슷, 자사주 매입 소각 나와야 반등.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 주가가 역대급 저평가 상태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올 만한 악재는 모두 다 반영됐다는 상태여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다만 단기간에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28에서 0.38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한 2020년 3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의 PBR은 0.26배에 그쳤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 가치로 나타나는 값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로 통한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 은행주의 PBR은 역사적 하단 수준이라면서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악재가 주가 영향을 미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가 올 초 약속한 주주 환원 방침이 조기 진행되면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연구원은 현재 주가를 보면 투자자들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정부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 데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추가 자본 확충 등을 요구하는 점이 변수이다. 은행의 주주 환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도이치뱅크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CS도 망했고,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장기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많이 크고 그 변동성도 많이 컸고
그 다음에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실제적으로 만기까지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상업용 기업들이 대거 인출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채를 팔아야 돼서 손실을 확정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죠. SVB 사태, SVB 은행이 망하게 된 것은. 근데 중소기업, 중소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대출, 그 다음에 주택 대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정금리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 많이 중소형 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중소형 은행 몇 군데는 더 망해가는 중소형 은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악몽또 그림자 금융서 폭탄 터지면 시스템 위기 비화 위험관리 사각지대 놓인 돈 2021년 기준 240조 달러 규모 한 곳에서라도 부실 발생된 위기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높아 중소형은행 연체율 급등 한도 초과 예금 절반 인출된 200여 미국 은행 파산 경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독일의 대표 은행 도이치뱅크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제2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글로벌 은행들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다르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뉴욕 연방은행은 그러나 현재 은행 위기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비난한다면 그 도화선은 그림자 금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림자 금융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림자 금융의 보유 자산이 부실해지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과 지금의 그 위기가 다른 점은 2008년에는 일종의 신용 위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신용 위기는 아닙니다. SVB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08년은 부동산 위기였고 지금은 채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B 은행이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은 대표적 그림자 금융 상품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호령 주택 담보 대출이다. 미국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로 발행한 주택 저당 증권 손실이 커진 게 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금융권의 초단기 자금 담보로 쓰인 MBS가 휴지조하게 되면서 미국 내 금융 자금 융통 시스템이 와비됐고 그로 인해 수많은 금융사가 파산했다. 이때 은행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비은행 금융사가 큰 피해를 봤다. 그림자 금융은 대규모의 예금 인출, 뱅크런의 속수무책이었다. 그때는 만약에 첫 번째 위기가 터졌을 때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3일 만에 바로 대책이 나왔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이되면서 이런 일이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풍부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모도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와 연기금 등 글로벌 비은행권 자산 규모는 2011년 말 116조 7천억 달러, 15경 1780조 원에서 21년 말 239조 2700억 달러로 2배 이상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140% 넘게 불어난 것이다. 미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만 30조 달러 이상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이 부실해지면 전체 금융권에서 위기가 번져가는 공산이 크다. 상당수 그림자 금융회사의 자산 구성이 은행과 비슷하다며 급전이 필요한 헤지펀드들이 자산을 금매로 처분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해 비슷한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업용 부동산도 위기의 내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실률이 높아진 가운데 금리가 치솟아 은행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보기술 회사들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은 2019년 말 5%에서 지난해 말 19%까지 급등했다.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은 중소형 은행의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70%를 중소형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뱅크런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수시 입출금 예금 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 JP모간은 올 들어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뱅크런 대상이 된 은행은 대부분 미국채 같은 투자 상품에서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국 은행의 평가 손실 규모는 6,2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다음 종합면 SVB와 불안의 엔화 안전자산으로 기한 3월 통화가치 상승률 1위 달러 약세 반사이익 3.2% 올라 외국인 투자자들 엔화에 베팅 한주세 국채 사주엔 최대 뭉칫도 일각에선 달러당 120엔 전망도 적자 늪에 빠진 무역수지는 변수. 작년 하반기 통화가치 3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내려놓은 듯 하던 일본 엔화가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3월 들어 통화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달러와 스위스 프랑이 주춤하는 사이 엔화가 자산 지위를 되찾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4% 하락했다. 하락폭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작년 9월 말 일본 재무성 일본은행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1일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1엔까지 떨어지면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크레딧 스위스 경영 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면서 크게 올랐다. 주요 통화 가치를 종합한 니케이 통화 지수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엔화는 3.2% 상승했다. 지난해 엔화 가치를 추락시킨 원인은 일본은행의 나홀로 금융 완화가 올해는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이온게이자 신문은 분석했다. SVB 파산, CS 합병 등 금융시장 시스템이 휘청인 이유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국채 투자에 적극적이던 금융회사들의 평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이 급락한 탓이다. 그 결과 글로벌 투자 자금이 조금이라도 가격 하락의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10년째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한 영향으로 일본 국채는 가격 하락의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분리됐다. 엇갈리는 엔 환율 전망. 엔화 강세가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일본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일본은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기업의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해외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을 내다봤다. 모건 스탠리는 조만간 엔화 가치가 120엔까지 상승할 것을 내다봤다.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일본은행은 출구 전략에 나설 것이라 베팅하는 해외 헤지 펀드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엔화 가치가 극단적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가장 많이 오르는 통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